큐 액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거기에 뭐 폭설이 많이 내리는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차피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네, 잊을만 하면 잊혀지지 않게 점점 너한테로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지금 왜 저에게 스며드는 거죠? 무서워요. 너에게로 점점 흡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 무서워. 갈 거야. 오지 마세요. 제가 제주도로 갈게요. 산삼이 여기. 이번 주 들려주실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번 내용은 뭐 이제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 네. 올해 제주도에 와서 네. 있었던 어떤 좀 약간 기묘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묘한 조금 일. 우연인지 아니면 그게 뭐 어떤 아무튼 우연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약간 좀 심오한 관계? 글쎄요, 좀 나중에 어쨌건 이건 뭐 누군가의 전문가의 어떤 소견을 또 들어봐야 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신기한 일이었다. 그리고 조금 무서운 일이었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요.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여름에 있었던 저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 업무차 아마 올해 1월, 작년 12월에서 1월 정도 사이에 아마 제주도로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도를 봤을 때 제주도를 반으로 갈라보면 북쪽이 제주시고 남쪽이 서귀포시입니다. 근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 서쪽 방향이고 제가 업무차 항상 일을 하러 가는 곳이 서귀포 동쪽이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제주도 외곽도로 그러니까 해안도로를 따라서 업무 장소로 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지름길로 다니게 됩니다. 그 지름길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유명한 516 도로라는 곳입니다. 각설하고 여름 때 제가 이제 이 일이 있었는데 8월 달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8월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에 업무차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갔습니다. 516 도로로 말이죠. 근데 그날따라 날이 다른 날에 비해 더욱 고온다습하고 안개가 심하더라고요. 그날은 운전하는데 가시거리가 거의 5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516 도로 중간쯤 들어섰을 때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 뒤로 소형 SUV 색상은 주황색이었어요. 주황색 소형 SUV 차량이 약간 다급해 보이는 것처럼 바짝 붙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 차는 라이트도 꺼져 있었고 비상 깜빡이도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다급하게 따라오니까 저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물론 도로 사정 때문에 제가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안개가 너무 심하고 양옆이 거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뭐 비켜줄 수는 없고 단지 뭔가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조금 속력을 내서 뒷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제가 속력을 조금 올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주행을 하다가 516도로 끝날 쯤 뒤를 보니 따라오던 차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차도 그 오던 도로 중간에 뭐 다른 길로 샜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주차를 하고 다른 일을 뭐 또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온 길을 뒤로 하고 업무를 본 다음 저는 일을 마치고 날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두울 때는 사실 그 길을 돌아오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게 안개가 끼어져 있으면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제주도 외곽,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며칠 뒤 다시 업무차 서귀포로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한창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고, 또 날이 밝았기 때문에 지름길인 516 도로를 선택을 했었죠. 그날도 안개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날은 이 전날보다는 조금 더 심하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꼭 그 다른 세상, 꿈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약간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개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한 중간 정도 지날 즈음 또다시 그 차량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전에 봤던 그 차량과 비슷해 보이는 소형 SUV 주황색 차량이 흐릿하게 뒤따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그 다급하게 따라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고, 그때는 또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인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동일한 차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차가 같은 차가 뭐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차량이 같은 차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물론 색깔도 특이해요. 주황색이고 종류도 그 차량 종류의 그 색상차가 흔한 건 아니었고, 그날도 역시나 안개가 그렇게 심하게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이트랑 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하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나 516 도로가 끝날 점에는 그 차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생각을 했죠. 이 동네 사는 사람이 확실하네. 이쪽 근처에 또 사시는 분인가 보다. 아니면 이쪽으로 일을 하러 다닌다든지, 물론 그쪽에서 배회하시면서 그쪽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던 중에 이 사람한테 또 이상한 그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물론 흉가나 폐가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아마 그 도로 돌아가는 중에 제가 업무 보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쪽 도로 인근에는 폐가나 어떤 폐허가 된 마을이나 이런 게 많다라는 그때 정보를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동네를 돌아보려고 갔습니다. 아마 그날 어두워지기까지 이제 시간도 여유도 있고 하니까 바로 집에 가는 것보다는 가는 길에 한번 살펴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 아마 그때도 중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쯤이라는 거는 아마 안개가 제일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고지가 높고 제일 산속에 가깝기 때문에 중간쯤 갔을 때 안개가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눈앞에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안개가 끼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잠시 안개가 조금이라도 걷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담배도 한 대 피울 겸 그쪽 비상주차대 같은 공간을 발견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담배도 한 대 피고 그리고 너무 군뱅이 운전을 천천히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몸이 뻐근해서 뭐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주위를 서성이던 도중 그냥 이 비상 주차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주위에 분명히 뭔가 동네가 있을 수도 있고 주위에 뭐 인적이 있다든지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비상 주차대에 차를 대어두고 저는 담배를 피면서 주위를 잠시 정찰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야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면서 앞을 살피면서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한 5m, 10m쯤 걸어갔을까요? 제가 제 차에서 앞으로 한 약 5m에서 10m 정도 걸어갔는데 이전에 제가 2번씩이나 봤던 주황색 차가 그곳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별 생각 없이 다가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가갔는데 제가 그 주황색 차를 앞에서 마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차에는 폴리스 라인이 칭칭 감겨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따라왔던 차인데 그날 뭐 몇 시간 지났다고 당일 오후에 그 차가 폴리스 라인에 칭칭 감겨 있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갔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가 오늘 방치되어 있었던 차가 아니었어요. 최소 며칠은 방치되어 있었던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조금 지저분해져 있고 차에도 먼지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를 봐서 이 차는 오늘 서 있었던 차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되게 엄습해 왔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저는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납니다. 제가 아마 그날 그 찝찝했던 마음에 차를 타고 숙소에 복귀하면서까지도 차에 제가 계속 불경도 틀어놓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는 막 그냥 뭐 소금도 치고 그냥 간단한 비방할 수 있는 비방은 다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제가 쉬는 날에 그 장소를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씨 좋은 날, 제 휴무 날 날씨가 되게 화창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안개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되게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다시 516 도로로 가보았습니다. 그 사건 현장으로 말이죠. 제가 이미 그 위치는 대충 알아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던 터라 그쪽으로 갔지만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차량은 이미 치워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있었던 장소 마주보는 쪽에 약간 폐쇄된 듯한 약간 숲이 우거진 하지만 차는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그런 오솔길 같은 게 보였습니다. 온 김에 한번 둘러보자 시기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 골목으로 내려갑니다. 골목으로 내려가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게 그 마을 입간판이었어요. 입간판이라는 게 뭐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이정표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큰 비석에 이렇게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마을 이름은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그 마을의 뜻을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 이름인가? 되게 특이한 마을 이름이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마을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서 천천히 들어가 봤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숲이 되게 우거져 있는데 그 숲이 마치 저희가 흔히 아는 일본의 주카이 숲을 연상케 할 정도로 되게 음침한 곳이더라고요. 그냥 별 다른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이 저는 일반인이지만 확실히 그 장소에서 주는 그 소름 돋는 기분, 상당히 기분 나쁜 기분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는 다 무너진 집들 뿐이었어요. 담벼락만 남아있는 집, 그리고 지붕이 날아간 집, 그리고 집이 거의 절반만 남아있는 집, 그게 다 이제 숲속에 다 덮여서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찝찝했어요. 불안하고 찝찝했습니다. 그게 시각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주는 어떤 불안한 그 기운 자체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 봤을 때는 그 동네는 사람이 이미 살지 않는 동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주위에는 뭐 관광지나 여행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적이 아예 거의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세하게, 그리고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시끄럽진 않지만 상당히 웅성거리는 느낌. 사람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웅성거리는 느낌.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지옥에서 사람들이 그 어떤 고통스러운 뭔가 행위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장소에서 있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상당히 무서웠어요. 그냥 당장 도망가고 싶은, 뭐 호의롭게 오긴 왔지만 당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 궁금한 마음에 컴퓨터로 잃어버린 마을을 검색을 합니다.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그 장소는 약간 역사적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을들을 칭하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잃어버린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지역별로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지명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고, 4.3 사건이라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안 될 그 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검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건은 역사적 아픔인데, 아무튼 어떤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거의 뭐 한 10% 정도 되는 인원들이 학살당했다고 해요. 어쨌건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참혹한 현장이었다는 것을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사실 516 도로라는 거를 저는 그때 검색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516 도로라는 그 도로는 뭐 이미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난다,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곳에 이렇게 억울하게 학살당한 그 한설인 영혼들이 사람들을 사고나게 하고 사건 사고로 이끌어들이며 뭐 죽음으로 내몬다든지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히 그 이후에도 저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난무하고 그런 어떤 무서운 장소라는 것도 알지만 일을 해야 되고 그 또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도로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괜히 관심 있게 그 도로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아마도 제가 3번을 그 길을 지나간다면 꼭 한 번은 사고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제주로 온 지 지금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그 도로에서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차를 약 3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3번이 있는데 아마 그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제가 그 안개 속에서 다닐 때마다 저를 따라다녔던 그 주황색 차량은 저한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를 해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닌지, 그 장소, 그 사건 사고가 많았던 잃어버린 마을, 거기에 있는 한서린 영가들 영혼들이 혹시나 또 그런 일을 저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의문점을 남기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잃어버린 마을. 제가 그 3년 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여러분들 516도로 맞죠? 516도로부터 해가지고 거기 흉가, 그 다음에 잃어버린 마을까지 싹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근데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떡상을 하게 된 그 기로점이 제주도에서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런가요? 네네. 근데 이제 4.3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딱 정치적으로 몰랐거든요. 근데 조사를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엮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못하고 맞아요. 이것도 또 못하고 그냥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유튜브 보면 2018년도에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딱 이때쯤이에요. 딱 이때쯤 새벽에 새벽 해가 딱 떴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18년도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지금 형님이 거기 계시네요? 그러면 나도 이제 떡상할 아니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점점 나의 곁으로 스며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 그렇게 있는 나는 거 인천으로 거기 있는 거 제가 다 빨아먹고 나와가지고 네. 네, 그렇죠. 네, 거기 없어요. 네. 그렇죠. 형님 뭐 근데 이제 뭐또 그러면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사실 뭐 네. BJ를 했었고 지금은 물론 이제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정치적이나 이런 거를 참 건들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많이 어렵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물론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도 좋지만 아무래도 방송이 지루하지 않게 조금 재미 요소를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심오한 부분을 건드는 게 조금 찝찝하더라고. 또 이렇게 또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썰 제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산적이 형님 그렇죠.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저를 아시나요? 네. 혹시 동글하신 분 아니세요? 그렇죠. 그 뭐 다원형까지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저 형님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네. 형님 안 보이는데도 되게 뭔가 바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형님? 그럼요. 그냥 뭐 잘 지냈어요. 앞으로도 잘 지낼 생각이고. 앞으로도. 네, 그럼요. 너아미를 신청해 주셨는데 1년 만이네요. 저희가 1년 전에 진짜 딱 12월 17일 날에 너아미 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가 날짜는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딱 이맘때쯤이었던 네, 거는 소름 같아요. 돋았어요 지금. 진또한테 카톡 왔거든요. 진짜? 네, 진짜 그거 딱 1년째예요. 와. 딱 1년. 대박. 나 지금 그것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대박이네. 그리고 아까 그 대기하면서 네. 또 놀랐던 게 뭐냐면 네. 사실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이 또 괜히 이게 키워드가 너무 겹치는 게, 제가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앞에서 조금 키워드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제가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제가 음, 앞에 갔으면 좀 어땠을까 아쉽네요. 뭐, 못 참죠, 일단. 좋아요. 우리 그렇네요. 형님, 이번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일단 제가 어렸을 적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사실은 그 겪었던 일에 대해서 기승전까지는 있는데 결까지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납니다. 아마 그게 음, 심오하게 마음적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마지막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음,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들어보시면 상당히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어, 큐! 놀래라. 큐 들어간 거죠? 네. 액션! 반갑습니다. 아,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38살인데, 때는 약 한 20년 전쯤으로 어,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단 제가 먼저 앞서서 저의 상황에 대해서 그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제 이 가정 형편으로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모님이 조금 별거하시고 그리고 제가 있을 곳이 없어서 어, 할머니 댁으로 제가 가서 살게 됐습니다. 시골로 들어가서 할머니 댁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할머니 댁에는 저희 친할머니와 그리고 친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증조 할머니가 되시죠. 이렇게 두 분이서 살고 계셨는데 저와 저 동생은 같이 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저희 그 증조 할머니는 나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100세 이상이 되신 되게 나이 많으신 노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정정하고 너무 건강하시기도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로당을 오다니시면서 진짜 동네 유명인사기도 했습니다. 워낙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이남 중에 장남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옛날 할머니 어르신분들은 장남에게 아무래도 애정을 조금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에게 저는 동생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남다르게 큰 애정으로 이렇게 이쁨을 받고 컸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였고, 무탈하게 할머니 밑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쯤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저는 새벽에 아마 동틀역이었던 것 같아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잠시 잠이 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시골에는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쿵 소리라는 게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이 깨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등교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근데 마당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가 떨어져 있는 방향이 저희 증조 할머니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돼서 증조 할머니 방을 갔습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턱에 한 뼘 정도의 큰 상처가 있고 반창고를 붙이고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119에 신고를 하고 이제 가족들을 불렀죠. 너무 놀란 마음에. 아버지도 따로 살고 계셨는데 전화해서 급하게 부르고
119 차를 타고 근처에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청전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미 출혈이 너무 상당하게 나서 회복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100세 이상의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날 병원에서는 할머님이 일주일을 넘기시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증조할머니 신분증을 처음 봤는데 02년생이었어요. 1902년생이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신고를 늦게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특별한 차도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마 돌아가실 날짜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에 모시고 있는 것보다는 집으로 모시고 와서 뭐 그냥 남은 기간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판단하에 이제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의료기술이 지금만큼, 물론 그때도 좋기는 했지만 지금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부터 제가 본 증조 할머니 모습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음식도 곧잘 드시고, 뭐 그렇게 거의 뭐 한 달? 한 달 정도를 더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진짜 시한부 그 판정이 그냥 무색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꼭 그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그 시한부 판정을 했던 의사를 돌팔이 취급할 정도로 너무 잘 지내셨어요. 정정하게.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납니다. 약 한 달 정도. 그때가 아마 2002년 월드컵 했던 해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가 다치셨을 때가 아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때가 지나고 아마도 한 8월 중순 말 그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방학 보충 수업 때문에 학교에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방송이 울리더라고요. 어, 뭐 예를 들면 제가 산적이라면 산적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특별하게 제가 뭐 사고를 친 것도 없고 특별히 교무실로 불려갈 만한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왜 부르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증조 할머니의 모습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교무실로 갔는데 항상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동생이랑 얼른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이미 도착했을 때는 증조 할머니가 너무 차가워져 계셨어요. 그냥 방에 이렇게 누워 계신 채로 그 이미 이제 장의사분이 오셔가지고 몸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도 제일 큰 어르신이기도 하고 또 약간 동네에서 연세가 많으신 또 유명 인사시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통 장례를 치렀어요. 저희가 그 5일장으로 해서 아마 그 크게 전통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증조 할머니께서 병원에 다녀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집에 이제 온 가족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었어요. 온 가족들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증조 할머니께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언이라기보다 그냥 약간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작은 부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영감이랑 합장을 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합장이란 하나의 무덤에 같이 묻어주는 그걸 합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는 집에 자식들이 그 무덤의 털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놔요. 이미 이제 증조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묻어 드릴 수 있는 털을 이미 마련해 놓은 터라 그 증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합장 요구를 사실은 들어드리지를 않고 저희도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니까 증조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묻어 드렸습니다. 장례식은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게 전통장을 치르고 나면 집에 와서도 이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청소해야 될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때 정리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하고 5일이라는 일정을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지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진짜 머리만 대도 바로 뻗어버릴 것 같은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오전에 이미 장례식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오후에 제가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 수면 중에는 딸꾹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원인 없는 딸꾹질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근데 뭐 딸꾹질이 별거 아니잖아요. 딸꾹질이 별거 아니고 사실 뭐 시간만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게 딸꾹질이니까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딸꾹질이 몇 시간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딸꾹질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 그리고 목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져요. 저도 이제 그때 처음 경험했던 건데 너무 힘들어서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코 막고 물도 마셔보고 뭐 엎드려서 물도 마셔보고 뭐 설탕을 혀 위에 올려서 녹여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더라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아버지께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동네 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을 가다 보니까 작은 그냥 의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딸꾹질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기다리거나 하는 게 낫다.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드렸어요. 6시간, 거의 뭐 몇 시간 제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꾹질이 뭐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몇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사람 생명에 위태로워질 정도로 되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몇 시간 지내는 동안 제가 조금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병원에서도 치료법이 없다 그러고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는데 큰 병원으로 가는 중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 아버님 그 친한 지인분이 무당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뭐 따로 무당 생활을 하시진 않지만 집에서 이렇게 법당만 모시고 그냥 신내림만 받으신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어, 혹시나 얼른 집이 근처거나 근처에서 구할 수 있으면 익히지 않는 날콩이 난 날팥을 빨리 구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옛날 쌀 가게가 많아요. 거기 가면은 그런 작곡류가 뭐 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근처 쌀 가게를 가서 팥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씹어서 뭐 몇 알을 삼키라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그 팥을 제가 몇 알을 씹어서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팥을 씹어 삼키는 순간부터 속에서 피비린내가 확 끓어오르듯이 오르면서 구역질이 심하게 났습니다. 먹은 게 없다 보니까 속에 있는 위산까지 다 막 진짜 온갖 창자가 끓어오를 것만 같이 진짜 심하게 구역질을 했어요. 진짜 5시간, 6시간 이상 하던 그 딸꾹질이 그거 한 번으로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 또 뭔가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버지는 바로 지인 무당분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 무당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후에 저한테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을 해라. 그리고 뭔가 일이 생기면 빨리 이야기를 해라. 뭐 법당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든지 뭔가 아버지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괜찮아졌으니까 굳이 병원에 갈 필요성이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눕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일찍 그냥 초저녁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이 들고 잠에서 깨었을 때 아마도 눈이 확 떠지진 않았지만 해가 뜨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딱 동틀력이었는데 눈은 개슴츠하게 떴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가위 눌림 같은 가위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 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 중 수도가에서 누군가가 쪼그려 앉아서 방망이로 빨래를 막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눈이 크게 떠지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 그러니까 사람 형상만 처음에 본 거예요. 근데 억지로 눈을 조금씩 뜨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제 장례식을 마쳤던 우리 증조 할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증조 할머니가 빨래를 너무 화난 사람처럼 두들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섬뜩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말로 뭔가 화가 난 듯한 욕설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쏟아부으시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저와 시선이 마주쳐 있는 상태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제가 식은땀을 한참 흘리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풀렸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지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저는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인 무당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무당분의 말씀이 급하게 할머니의 묘로 가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곧장 할머니의 묘지로 갔습니다. 차를 대놓고
할머니의 무덤 앞에 광경을 본 저와 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무덤의 한쪽 일부분이 쩍하고 갈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섭기도 하지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할머니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합장에 대한 그 유언, 그걸 들어주지 않아서 혹시나 불편하셨는지, 혹은 제가 이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선산이 과거에 고려장터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고려장터를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산채로 그냥 갖다 버리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뭐 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으셨던 건 또 아닌가, 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날 태풍이 왔었기 때문에 뭐 태풍 때문에 유실된 것이 아니냐. 아마 무덤 이 봉을 세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잔디를 쌓여있는 흙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잔디를 차곡차곡 쌓는 형식으로 무덤을 세우기 때문에 절대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자, 앞에 내용은 각설하고 그때 바로 이제 무덤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제 무덤에 어떤 유실이 되거나 무덤이 갈라지거나 하면 날짜를 받아서 다시 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받고 상당 시간이 흐른 후 묘지를 다시 날짜를 받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세운 날 며칠 이후 며칠은 또 별 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한 며칠 지난 후에 또다시 잠에서 살짝 깨게 됩니다. 역시나 그날도 눈은 번뜩 뜨이지가 않았고 흐릿한 제 시선 앞에 빨래터 수도가에서 할머니가 더 강하게 빨래 방망이로 바닥을 두들기면서 시선은 저를 향한 채로 욕설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따로 무당분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같이 그냥 묘지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이랑 조금 틀렸어요. 이번에는 묘지가 가운데가 정중앙이 쩍하고 벌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불안했는데 저한테 꼭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이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전에 원래 굿을 해야 된다고 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집안 형편상 그때 큰 비용을 내고 뭔가 굿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뭐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뭐 좀 힘을 쓰셔서 굿을 했죠. 어떤 굿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 천도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죄를 지낸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도 않고 묘가 너무 이쁘게 잘 서서 자리를 잡고 잘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그 당시에 증조 할머니께서 저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는지, 어떤 불편함 때문에 단 한 번도 겪기 힘든 이런 일을 제가 두 번씩이나 겪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네. 형님 너무 어릴 적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느라고 디테일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슬픈 얘기잖아요. 이거를 또 얘기를 그렇죠. 해주신다는 게, 예, 이게 너무 항상 감사하고. 아마도 제가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시원군 처음에 제가 이제 팬으로 이렇게 방송을 보고 할 때 네네. 아마 이 내용으로 제가 이 장소에 대한 제보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되긴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뭐 상당히 아무튼 오래된 건데 그때 당시 아마 제가 고려장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한번 와줄 수 있겠네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또 컨텐츠 진행하기에는 제한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넘겼죠. 저도 근데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다고. 아무튼 추후에 또 어차피 형님하고 뭐 한두 번 만나볼 사이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추후에 또 컨텐츠 살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구사력이 좋아요, 형님이. 언어 구사나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면 그 뭐라 그러지? 너무 구사력이 좋다 보니까 빠져들어요. 그게 또 단점이네. 아마 지금 여기서 한 무슨 1000명, 소리죠? 예, 1000명은 지금 음. 잠들었을 거예요. 아, 그런 거. 그 근데 어제요 뭐 뭔가 이거 이야기가 네, 말을 빠르게 하면 네. 이 그죠, 분위기가 그죠, 안 살 그죠, 것 그죠. 같아서. 아니 오히려 좋다니까요. 이거 불면증 치료에 너무 좋아요. 일단 빠져든다니까 딱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좋지 않았나. 단점이자 장점이고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나. 예, 너무 좋았습니다. 듣기도 편했고 그리고 마치 공포 라디오를 얘기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많이 해보셨던 거. 어른 버전 판님 같다고요? 우리 판님 보고 싶다. 그래요. 형님, 그나저나 이거 말고 썰 더 있나요? 썰은 뭐 살아왔던 게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있죠. 있는데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가 시간이 된다면 뭐 요청하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네.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신청을 하시는 거라서. 아, 그렇죠. 네. 주제 넘었네요. 네, 진짜 넘은 건 아니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요. 너무 좋았고요. 네, 일단 형님, 아무튼 뭐 조만간 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기 인천에서 배회하려고 네네. 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서성거리고 배회하고 하려고.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 그래요. 네, 그 형님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넘어오셨나요? 육지로? 아직은 제주도시죠? 지금 일단 제주도에 지금 오기는 왔는데 네네. 그 정리 때문에 온 거예요, 정리. 짐 정리, 차 정리. 네. 알겠습니다, 형님. 조만간 네,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꼭 해주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으로 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로 간 산정님이시라고 하셨는데 바다로 가면 해적 네네. 아닌가요? 산에 있다가 잠시 내려왔습니다. 물 마시려고? 뭐 연분기가 많아가지고 좀 네. 그렇고, 네네. 네, 그냥 뭐 많은. 지금 제가 사실 바쁘게 막 일하다가 있어가지고 마땅한 드립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고 싶지만은 결코 쉽게 보내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또 2023년도 목표가 네. 있다면 일단 너무 매주 똑같은 멘트를 하려고 하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너에게로 스며들기. 너에게로 점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산삼 형이 이번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대충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전에 썰에 풀었었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정의 어떤 그 문제로 해가지고 제가 할머니 댁에 가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시골에 가서 살았었는데, 조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뭐 시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훌륭한 놀이거리들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가요? 네네. 도시 남자. 역시 도시 사람. 대단합니다. 비석치기도 하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뭐 시골에 있으면서 누구나 또, 물론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또 도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리고 오. 아주 좀 무서웠던 공포 사연, 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네. 이 내용 중에 제가 나중에 이 썰이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컨텐츠 했던 장소가 여기도 또 엮여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그림을 싶네요. 그리셨네요. 네. 그림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진실에 의해서, 사실에 의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습니까? 추우실 텐데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시작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여름이면 물놀이를 하고, 그 냇가에는 겨울이면 썰매를 타고 놀던 그런 저희의 이 좋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냇가인데요. 그 냇가는 제가 살던 지역의 거의 모든 동네를 이어주는 그런 물줄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물줄기에 따라 물이 있어야지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골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 모든 동네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1990년대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 아래 동네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네 바보형이라고 불리던 어떤 10대 중후반 정도의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수심 깊이가 발목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없는 아주 낮은 물에서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익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흉흉한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이 애들한테 물가에 가서 놀지 말라고 막 말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사건이 생긴 이후로 동네에는 조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나 혹은 벽에 머리를 막 박고 다니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소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냇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 초등학교 때랑 좀 틀렸어요. 친구들이랑 모이면 괜히 뭐 꼭 중2병 환자처럼 쓸데없는 이 자신감, 용기, 그리고 허세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 불필요한 객기 허세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중학교 겨울방학 어느 날 친구들이랑 그 무서웠던 동네, 그러니까 냇가 근처입니다. 그 냇가 근처에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한 8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무서운 장소라도 사실은 뭐 공포스럽다든지 무서운 두려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많은 친구들 중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저기 냇가 옆에 폐가에 귀신이 나온다던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다수결의 법칙에 따라 저희는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냇가 옆에 작은 골목으로 저희는 천천히 들어갔고, 골목 끝자락쯤에 폐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폐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폐가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또 어떤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한 명 폐가에 들어갔다 오자. 사람이 8명이다 보니까
솔직히 확률적으로 제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모두 동의를 했고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없게도 하필 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저도 이미 허세 가득한 중2병 환자였기 때문에 솔직히 심장은 터질 듯 너무 아팠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또 보는 눈이 많으니 그냥 태어난 척 그렇게 용감하게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감한 척도 해야 되고 남자다운 척 하느라 폐간에서 몇 분 동안 안 나가고 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 지나고 나서 제가 폐가에서 나왔는데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들이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갑자기 공포감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는 그 골목을 전속력으로 하고 뛰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골목 뛰어나가다가 골목길이 끝날 쯤에 딱 냇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근데 그 냇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 친구 무리 중에 제일 겁이 많은 그 친구가 한 명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니 혼자서 거기서 뭐 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는 골목에서 냇가 쪽으로 한쪽으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손을 가리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발이 안 떨어져서 도망을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손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제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빨리 이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겁 많은 친구를 다독이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저희들은 성인이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20살이었던 해였네요. 그때가 아마 2004년도였네요. 아마도. 그때 친구 중에 일부는 뭐 대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 있고 또 일찍 군대 간 친구도 있고 해서 그 우리 동네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저 포함해서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명이서 잘 지내다가 남아있는 친구 3명 중 그 중에 한 명이 입대일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입대 날짜 기다리면서 완전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너무 우울해하길래 저희는 옛 추억도 살릴 겸 또 기분 전환 겸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그 복숭아 나무가 있던 그 냇가에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9월달쯤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조금 더웠지만 그래도 거긴 또 큰 복숭아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복숭아 나무 아래는 그늘이 져 있어서 시원하고 캠핑하기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전부 성인이고 그래서 그런지 막 그렇게 무섭다거나 뭐 공포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감성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한참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이런 이야기 뭐 저런 이야기 또 추억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다 잠이 들었어요. 바람도 안 불고 냇가에 딱 물만 흘러가는 졸졸졸 소리만 들릴 뿐 진짜 고요했습니다.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자다가 소변이 너무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가서 복숭아 나무 한참 뒤편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숭아 나무 위에서 툭, 툭, 툭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잠시 소변을 보러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 랜턴이나 핸드폰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그냥 어두운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가 뭐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생각했죠. 나무에 뭐 새가 소리를 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원인이 있어서 또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무서워서 얼른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잘 잤어요. 잘 잤고 전날 너무 친구들과 가음을 해서인지 거의 해가 중천쯤 떴을 때 다 잠에서 깼습니다. 텐트 안이 너무 덥더라고요. 이 햇빛이 텐트 방향으로 내리쬐고 있어가지고 너무 더워서 잠이 깼는데 더우니까 또 잠에서 깨자마자 더위도 식힐 겸 앞에 이 수심 깊은 그 냇가에 물놀이를 하러 뛰어 들어갑니다. 한참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물놀이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가지고 물고기 잡는다고 막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기 옆에 있는 놀고 있던 친구가 되게 다급하게 저랑 저 친구 2명을 부르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수심이 깊고 그나마 유속이 조금 빠른 곳이었기 때문에 물속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곳이었는데 그 해는 유독 비가 안 오고 물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유속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물속 시야가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 수영을 했었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합니다. 그래서 수경을 끼고 다급하게 불렀던 그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들어가 봤어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냇가 물속 벽 쪽에서 마네킹 팔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 마네킹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팔만 뚝 하고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너무 불쾌해서 이렇게 뚝 하고 떨어져 나온 그 팔을 제가 물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친구들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팔이 진짜 사람 팔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진짜 친구들과 저는 너무 사색이 되어서 한참 이제 이 시체 수습하는 거를 뭐 다 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체가 담겨 있던 냇가에 저희가 이틀 동안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술도 마시고 수영도 하고 뭐 고기도 잡고 그렇게 놀았었기 때문에 이 찝찝한 마음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뭐 냇가로는 거의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몇 달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냇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살인사건 피해자가 제가 동네에서 오가면서 잘 지내던, 제가 귀여워하던 동네 친한 동생이었어요. 이 살인사건이라는 게 아마 선후배 관계에서 이렇게 후배를 훈계하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냇가가 진짜 이런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찝찝하기도 하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술만 마시면 제가 너무 이쁘했던 그리고 그 친했던 그 동생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서 꼭 뭔가에 이끌리듯 제가 그 냇가로 담배를 피고 돌아오는 그런 동선이 있었어요. 항상 술만 마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냇가 뚝방에 들려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고. 그럼 항상 그렇게 날이 반복이 되다가 저는 또 어떤 날 어느 때와 또 마찬가지로 술을 한잔하고 또 그 동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나 한 대 주고 올까 하는 생각에 저도 담배나 한 대 필 겸 그 냇가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다 태우고 딱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냇가 뒤에 복숭아 나무 쪽에서 얼마 전에 캠핑할 때 소변 보면서 들었던 비슷한 소리 툭,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냇가가 이 지자체에서 냇가 쪽으로 조명을 설치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원래 안 보이던 복숭아 나무가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흐릿하게는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복숭아 나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복숭아 나무에 돌을 툭툭 하고 던지고 있더라고요. 복숭아 나무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돌로. 그때는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저기 있을 거라고 또 생각도 안 했기도 했고, 진짜 생각해보면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때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술도 확 깬 상태로 그곳을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키가 좀 작고 통통해 보였고 얼굴은 당연히 멀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지만 머리가 짧았고 약간 돌을 던지는 그 제스처가 조금 어눌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약 2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겁이 많았던 그래서 도망을 못 쳤던 그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다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녁에 그 친구를 만나서 뭐 술도 한잔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전에 사건 사고가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뭐 좋았던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구한테 얼마 전에 그 시신이 올라왔던 그 냇가에서 있었던 툭툭 소리를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복숭아 나무에 돌을 던지고 있더라. 그 말 끝에 친구는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사색이 돼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폐가 체험하러 갔었던 거 기억나냐고. 그래서 저는 기억나지. 그때 또 웃으면서 니 그때 무서워서 도망쳤었잖아 막 하면서 막 놀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막 웃고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본 것도 복숭아 나무에 돌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너가 자꾸 놀리니까 내가 그때 말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고 더 놀랐던 건 그 친구가 그 다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겁쟁이 친구가 봤던 돌을 던지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어렸을 때 과거에 아랫마을에 낮은 물에 익사했던 그 바보형, 그 형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봤던 영상을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바보형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동네에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냇가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귀신이 산다면서 뭐 악귀가 산다. 온갖 소문,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냇가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거기가 한참 동안 아예 방치된 채로 그냥 어두운 냇가로
조명이 막 되게 밝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한참 세월이 흐르고 지금 그 내과는 거의 절반이 매립이 되었어요. 흙으로 덮었고, 근데 그 장소 위에 지금은 그 장례식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뭐 어떤 기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가가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제 인생 일대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소름 끼쳤던 장소였던 건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그 사건 사고가 난무하는 그 장소,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 복숭아 나무에 돌을 던지고 있던 그 바보 형은 왜 1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고 있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돌을 던지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걸 참 저도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한데, 근데 그 바보 형이 죽었던 그 장소가 우리가 이제 아마 시원님이 기억하실 텐데 그 폐교회에 있었던데, 아, 네. 아마 방송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 아마 시원님 기억하실 거예요. 폐교회가 있었던 그 동네잖아요. 네. 그 폐교회 옆쪽 내과에서 죽었었거든요. 그때 아마 우리가 그 나무 뒤쪽으로 낮은 또랑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거의 뭐 발목도 안 오는 그 낮은 물. 그게 그 사고가 있고 나서 그게 아마 조금 정리가 된 거긴 한데 거기가 과거에는 낮은 물 내과였거든요. 거기가.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윤진삼 이거를 하기 전에 거기 그 동네를 제가 이제 흉가 컨텐츠 하려고 계속 갔었던 게 그 좀 약간 그 소문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보고 뭐 제가 무당이 아니니까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계속 그 동네를 파헤치고 하다가 보니까 뭐 옆 동네도 가게 되고 또 다른 그 옆 동네도 가게 되고 이러다가 그 사연이 생겨가지고 이제 윤진삼 그때 너가미를 우리가 진행을 했던 거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그 바보도 저희가 그때 했을 때처럼 그때 찾았던 그 원흉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아련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 내과에서 물론 이 살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저도 학창 시절 때 그 내과에서 선배들한테 많이 이 훈계도 받고 했었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아무튼 좀 사연이 많은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지역 뉴스에만 나오는데 거기가 터가 안 좋다라는 거는 확실한 게 물이 거꾸로 흘러요. 거기가 그 내과가 물이 거꾸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그 떨어지기 전에 물은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게 참 이것도 이 제주도 도깨비 도로처럼 되게 희한한 그런 동네인데 그래서 그쪽에는 좀 괴소문 같은 것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장소였죠. 어렵네요. 사연 자체가 되게 신기한 부분도 있고 어렵네요. 잘 찾아보면 그때 저희가 시신을 건졌다고 했잖아요. 팔을. 네. 그때 그 지역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뭐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그때는 인터넷에 뭐 네이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마 그게 보도된 내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제가 되게 소름 끼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만 하면 가서 보여달라 그래 무슨 저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받으러 간 산적이 형님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 많이 추우실 텐데 또 이렇게 썰을 좀 편하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제가 거기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형님도 좀 피곤하시잖아요. 지금 일도 많으시고. 네.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네. 하나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네. 이게 시원님이 또 이런 데 전문가니까 공부도 네. 많이 하고 하셨으니까 그 묘지에 저희가 이제 흔하게 그 복숭아나무를 심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왜 그런 거냐고요? 복숭아나무랑 이게 뭐 어떤 연관랑 이게 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아, 좋아하는 나무. 네네,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 복숭아 나무를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동쪽으로 뻗어져 있는 가지를 싫어하는 거지 복숭아 나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발.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그 시장. 산석이 형님, 산삼이 형님,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형님 사연은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또 이렇게 사연 제보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건가요? 아, 네, 알아서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뿅. 네. 아, 어렵네요, 어려워. 산삼이 형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많은 숙제들을 저한테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려워. 네. 자, 그래서 바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다로 간 어르신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더 잘 지낼 생각이에요. 지금 제주도 날씨는 좀 어때요? 지금 비도 오고 하긴 한데 이제 뭐 어차피 제주도 사람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그닥 뭐 신경은 안 쓰이네요. 이제 인천으로 갈 겁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오세요? 네네. 제주도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버스헌터 2기 우승 후보자 저는 네.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자, 이번 주에 들려주실 이야기 대충 어떤 내용에 네.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 저희 동네에 있었던 그냥 약간 그 동네 소문이었어요. 동네 소문에 의해서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듣기로는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쓰시고 제가 듣기로는 누군가에게 들었거든요. 네네. 허구가 70%라고. 허구가 약 뭐 한 17% 정도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진실에 의해서 본인이 겪은 실화라는 거. 여기는 실화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 허구 70%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라서. 혹시 그 허구 70%가 맞나요? 좀 더 넘나요? 솔직히 말해서 허구가 뭐 70%라고 이게 지금 오해하고 계신데 네네. 솔직히 70%가 진실이고 30%가 살짝 허구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절대 뭐 구라는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그 정보가 잘못된 거네요. 거꾸로 들었네요. 그렇죠. 어디 그 어떤 제작진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뭐 또 이렇게 네. 직접 제기로 소문일 들었거든요. 뿐입니다. 네. 뭐 그때 상당히 그 저기 음주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일단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진실 100%라는 점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제가 자꾸 허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허구인지 아닌지를 윤시원님이 밝히러 갈 수 있는 방향을 물타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약간 네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지명이 나오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지명이 구라면 저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일단 그러면은 구라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언젠가는 앞으로 아마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던진 걸 본인이 수습을 하시겠다. 던진 걸 수습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떳떳하게 진실성에 의한 그런 제보라는 거 그리고 좋습니다. 사연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이제 얘기를 들어볼 건데 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늘 비가 오고 안개가 좀 끼고 막 여러 가지 좀 우중충하다 보니까 음주 드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네. 네네. 그래서 좀 조용히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저의 방송이 컨디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저는 학창 시절 시골에서 살았어요. 저는 옛날 할머니 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때는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형편이 되게 안 좋은 빈촌에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네 어느 산 아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으리으리한 고급 전원주택이 나란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당시라 저는 그저 그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 주택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제가 부럽기도 하고 제가 살던 동네는 흔히 볼 수 없는 집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집들을 구경할 겸 항상 이렇게 그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그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에이, 또 가난한 동네에 생긴 저 고급 주택 단지가 이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눈에 가시거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고 눈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뭐 부러워도 눈은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고 읍내든 시내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그 주택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몇 정거장 전에 내려서 그 집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막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들이 이미 완공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입주자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동네처럼 가난한 동네에는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집씩 두 집씩 이렇게 입주자가 생겨나더라고요. 그 입주자 중에는 제 중학교 동창인 학교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 형편도 제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좋은 집에 들어가길래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으면 분명히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그 친구의 얼굴은 늘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무슨 일 있냐고. 아니, 좋은 집 들어가서 왜 이렇게 울상이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서스럼 없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매일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저는 그 고급 주택이 그 실내부가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니네 집이 그렇게 무서우면 너희 집에 가서 한번 잘게 같이 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 친구가 되게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뭐 본인이 집이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반응이 괜찮을까? 괜찮겠어? 딱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친구 부모님께도 뭐 인사도 드릴 겸 그날 저는 이제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가방을 미리 싸고 친구 집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 진짜 겉은 으리으리했어요, 집이. 집이 으리으리했는데 집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딱 그 가난한 집 딱 그 자체더라고요. 실내랑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모든 가구가
진짜 심하게 낡아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반대쪽에 보이는 주방에는 식기랑 가전들이 있었는데 거의 고물상 수준이었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거실에 앉아 계시는 이제 친구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물론 반갑게는 맞아 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의 얼굴도 친구와 마찬가지로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마음은 좀 무거웠는데 그래도 또 이제 인사를 하러 왔으니까 음, 일단 짐을 둘 겸 해서 저는 친구의 방으로 들어갔고 조금 뒤에 어머님이 빨리 밥을 먹으러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 밥상 앞에서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재밌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조금씩 이렇게 좋은 식사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어머니는 어, 조금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려고 어머니 표정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이뻐요. 저도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면 나 이런 집에 진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어머니 반응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진짜 애쓴 웃음이었어요. 애써서 웃으시며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그 말 끝에 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잔뜩 화가 나신 말투로 지랄하고 있네. 내가 분명히 여기 이상하다고 오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뭐 집 싸게 나왔다고 이사 오자고 뗐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원인은 몰랐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와 친구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자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괜히 불편하게 했네. 진짜 미안하다. 혹시 오늘 못 자겠으면 불편하면 집에 태워다 줄 테니까 불편하면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머니께 괜찮다고 저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저 친구랑 자고 내일 버스 타고 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친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친구 방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서 불을 끄고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거기가 시골 마을이고 근처에 자동차도 없고 되게 고요했어요. 그때가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골이고 가을이기도 하고 주변에 자동차도 없고 조용한 마을이라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되게 기분 좋은 신선한 공기와 시원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자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친구가 밤이면 이상한 짐승 소리가 들린다고 무서우니까 창문을 닫고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갑갑한 게 싫고 또 창문 열었을 때 그 온도와 신선함 정도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제가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창문 열고 자자. 나중에 정 시끄러우면 그때 또 창문 닫을게. 그래서 친구는 못 이기는지 이제 승낙을 하고 그렇게 저희 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잠이 들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잠기가 되게 어두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소리 때문에 잠이 깨게 됩니다. 갓난 아기들이 여럿이서 우는 소리였어요. 한둘이 아니라 되게 많은 아이들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옆집에 애기들이 많은가 보다. 되게 많은 애기를 키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별 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도 잠을 다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잠이 들려고 하던 찰나에
막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그 동시에 꼭 가위 눌림을 당한 듯한 아무튼 몸이 딱 굳어왔습니다. 경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이 전혀 떠지질 않고 저는 그 순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는데 딱 귓가에서 우는 정도의 나이로 추정이 되는 갓난 아기들이 막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해맑은 그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옆에 친구를 당장 불러서 그 공포감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목소리조차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포감이 크게 달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마 기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절을 했다가 제가 눈을 떴을 때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침상에 누워 있었고 저희 할머니가 제 앞에 있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옆에는 그 같이 잤던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제가 거품을 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막 눈이 흰자위로 뒤집혀 있는 걸 보고 급하게 119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별 다른 문제는 없었고 저는 집으로 할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친구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이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저희 할머니가 거기를 왜 갔냐고 되게 나무라시더라고요. 등짝 스매싱을 죽도록 맞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여쭙습니다. 할매, 어제 거기 자는데 옆집에 애기를 엄청 낳았나 보더라. 애기도 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는 저를 더욱더 다그치시며 그런 소리를 어디 가서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다른 이유를 설명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제 그 친구는 보이질 않았고 아무튼 이제 다른 친구들과 모여 있었는데 할머니가 솔직히 입 밖에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해도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중 우리 동네에서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옛날에 병든 애기들 버리던 장소라던데? 그 전에 엄마가 거기 땅 싸게 나왔다고 보러 갔다가 뭐 기겁하고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애장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애장터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한참 후에 성인이 된 후에 그곳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좋지가 않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사망하는 일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는 되게 못 사는 빈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어떤 부동산 투자자가 그곳의 땅값이 거의 공짜 수준에 가까운 저렴한 땅인 걸 알고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집을 지은 다음에 싸게 판매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곳은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그런 소문 때문이겠지만 제가 그때 겪었던 그런 소리와 그런 현상들이 주는 메시지가 단순히 그 병들어 죽었던 어린 아기들의 장난인지 아니면 그곳에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인지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남기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여기는 여기까지 하신다고요? 이야기만 여기까지 네. 하고 이제 어디에요? 거기 경남 저희가 전에 거기도 뭐 제가 살았던 동네가 하나니까 그 근처에 네네네. 뭐 경남 어디요? 창원 뭐 마산 하만 인근입니다. 오, 아니 그 창원에, 마산에, 합정에? 근데 합정이 있나? 지금은 이게 그게 통합 창원시로 돼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있던 마산시가 창원으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명상은 창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마산이었죠. 마산 해장터. 근데 그때 당시 근처에 애장터로 사용하던 장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마산인근은. 근데 이제 방송 소재로 쓰여졌던 장소는 극히 일부고 그런 제가 말씀드린 사연도 역시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와. 네, 그게 아마 인터넷에 지금 혹시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일단 검색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쓰다가 제 와이프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나왔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불쌍하다. 네. 근데 굉장히 되게 안 좋은 기운의 턴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예. 그래서 그 집이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비교하자면 지금은 어차피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보면 집이 되게 이렇게 뭐 부족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 외형상에 보는 집이 쭉 아직까지 그대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집들의 거의 일부가 아직까지 공실이에요. 뭐 오랫동안 거기서 버티고 사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 집이 아마도 거의 한 7채에서 10채 사이 정도 이렇게 산자락으로 쭉 이렇게 일자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가 그쪽 지역에서는 조금 유명한 산의 그 또 일부이기도 한데 좀 옛날부터 그쪽 괴담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되게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나 뭐 그런 괴담이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또 자칫 이게 또 미신 조장이나 거짓이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 장소에 가게 되면 그런 전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대한 설화나 이런 게 그 아직까지 이렇게 안내판 같은 데로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분이신데 근데 들어보셨다고. 네네. 근데 그게 아마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뭐 본인이 살기 위한 어쨌건 자기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걸 지은 거잖아요. 이제 뭐 그 위험한 그런 부분이나 네. 그런 계단 같은 경우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땅을 본인이 매입해서 뭐 그때 자재도 되게 저렴하게 겉만 번지르하게 이렇게 지었다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지어서 고급 주택처럼 홍보를 한 다음에 그렇게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 끔찍. 근데 거기를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저도 사실 이제 앞으로 이거 흉가 공포 컨텐츠를 한다면 네. 한 번은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앞으로 제가 만약에 고스트 헌터 2기라는 좋은 기회를 받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 컨텐츠화만 할 수 있다면 좀 집요하게 한 번은 파볼 생각입니다. 갈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말이죠. 아마 제가 소문으로는 그쪽에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 지인 정도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아직까지 사실 허락 전이긴 해요. 그 허락이 이기가 잘 돼야지 떨어지는 허락인가요? 조건부가요? 그렇죠. 무조건 100%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되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희가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조건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네. 그 조건 그냥 제가 알아보고 가면 안 되나요? 마산에.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이게 우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딱 그 집이 있는 자락 끝에 딱 인근에 보면 약간 산 중턱쯤에 그 옛날에 유치원을 하나 지었었거든요. 되게 으리으리한 큰 유치원이었어요. 네. 근데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 유치원이 폐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연관성을 또 짓자면 네. 또 그렇게 또 판을 깔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아직 조사 전이기 때문에 또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간다면 굉장히 신선한 소재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이번 주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듣고 있다가는 그냥 휩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나저나 그 내일 올라오시나요? 네, 비행기 예약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런 그 지금 매주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잠깐 마이크 껐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형님? 뭐라고요? 네. 제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번 주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네. 다음 주에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